202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바로 딥페이크 위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사회의 갈등까지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훔쳐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영상에 교묘하게 합성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끔찍한 상상, 이게 바로 딥페이크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이게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발전된 기술이 어떻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지털 폭력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인간적인 비용, 피해의 규모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딥페이크 기술 사용량이 불과 4년 만에 550%나 폭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98%가 음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씁쓸한 숫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가해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2024년에 검거된 피해자를 분석해보니 무려 80.3%가 10대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어딘가 멀리 있는 범죄자가 아니라 바로 피해 학생들의 친구, 선후배, 즉 또래 집단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된 거죠. 여학생의 85.9%가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 봐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불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가야 하는 안전한 공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차가운 통계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고통이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직접 때린 건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인격 살인이다, 영혼 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 없이도 한 사람의 존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폭력의 무서움이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이렇게나 쉽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복잡해 보이는 기술이 어떻게 누구나 쓸 수 있는 무기가 되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범죄 과정은요,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째, 그냥 SNS에 올라온 사진을 가져옵니다. 둘째,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앱으로 단 몇 분 만에 뚝딱 합성하고요.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처럼 익명으로 숨을 수 있는 곳에 순식간에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함이 오히려 이 범죄의 파괴력을 더 키우는 거죠. 이 범죄의 중심에는 지인용욕방이라는 끔찍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즉 친구나 동급생을 표적으로 삼아서 모욕을 주기 위해 만든 공간인 거죠. 이건 몇 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의 끔찍한 그림자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더 소름이 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 범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알아온 어떤 깊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이 딥페이크 사태가 어떻게 기존의 사회적 분열을 더 심화시켰는지 저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큰 사회적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 혐오나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싸워온 디지털 페미니즘 운동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대남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여성 우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젊은 남성들인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죠. 딥페이크 위기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들끓는 가운데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에 나섰을까요? 기술의 폭주를 법과 제도가 막아설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 강화된 처벌 규정입니다. 만들거나 퍼뜨리는 건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걸 그냥 보기만 해도, 즉 시청만 해도 처벌받게 됐다는 거예요. 최대 3년 징역입니다. 이건 소비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정부 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처벌 강화. 둘째, 이런 범죄에 장을 제공한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는 것.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무슨 놀이처럼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한 예방교육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그 한계점들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24시간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조치죠. 하지만 바로 그 약속의 이면에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오히려 6%가 깎였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그걸 실행할 돈은 줄어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또 다른 딜레마도 있습니다. AI 기술 자체에 대한 건데요.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니까 신뢰를 주기 위한 법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산업혁신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규제는 3년 정도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사이에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은 법보다 언제나 한 발짝, 아님 몇 발짝은 앞서가잖아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정체성까지 순식간에 훔쳐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린 대체 뭘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무거운 숙제입니다.